자, 지난 시간까지 비례식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죠. 이제 유도운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 유도운동기에서는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랑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슬립과 토크인데 이 슬립과 2차 전류와의 관계라고 하는 공식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공식이 그냥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이게 뭡니까? I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요 유독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운동이라는 건 교류니까. 그래서 교류에서는 요 저항 성분이 임피던스분의 R분의 V에서 Z분의 E라고 쓸 수 있겠죠? 요거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R의 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뭐에 슬립이 들어가냐 갖다 보면 되는데 여기에 슬립 들어가고 여기에 슬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집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건 그냥 이 공식 자체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씩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공식을 아신 다음에 푸시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토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해요. 자, 토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전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각주파 수분의 P0라고 해서 여기가 뭡니까? 이 P0가 2차 측 출력이 되죠. 그죠? 2차 측 출력이 되고 여기 있는 N이 뭐다? 여기 있는 N이 뭐예요? 여기 있는 N은 회전자의 속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설명해 주냐? 요 바로 뒤에 있는 동기와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단위 변환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요거더라 한다는 내용이죠. 1kgm는 9.8 Nm가 됩니다. 이 정도만 짚고 넘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동기와트라는 게 문제가 종종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동기속도로 회전을 할 때 이때 2차 측이 입력을 갖다가 토크로 표시한 거. 아까 말했던 토크는 뭐였죠? 아까 말했던 토크는 2차 측 출력을 갖다가 회전자의 속도로 표시를 했을 때 그때 그 회전력을 갖다가 얘기한 거죠. 즉 여기는 출력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입력을 얘기한 거예요. 단지 그 두 개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동기와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크라고 하는 거 곧 무슨 말로 쓸 수 있냐면 얘는 아까 여기 앞에서 봤던 이 토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토크는 출력에 대한 거예요. 입력에 대한 게 아니라 출력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오메가 분의 P0로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갖다 조금 더 써보면 뭐냐? 오메가는 해서 보니까 2파이 여기서 60분의 n인데 n분의 60으로 하고 P0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2는 동기와트를 갖다가 이제 P2라고 쓰는 거죠. 2차 측 입력이니까. 그래서 P2는 2파이 곱하기 60분의 N에 곱하기 토크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어떻게 바꿨냐? 2파이 그리고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기 NS 그 다음에 N 그리고 60 P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2파이 소거가 되고 60 소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 NS P0가 남아요.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N분의 NS분의 P0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그래서 동기와트 물어볼 때 여기 각각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냥 넣어줘서 풀어버리면 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동기와트라는 건 뭐냐? 동기와트라는 거는 2차 측 출력에다가 뭘 곱한 거다? 회전자의 속도분의 동기 속도로 곱을 해준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 내용만 하시면은 동기와트에 대한 내용도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기와트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아래에 있는 저 비례추이라는 거예요. 비례추이. 자, 비례추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추이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실 필요는 기능사 단계에서는 굳이 없어요.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건 2차전의 크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토크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꼴은 S분의 R, R2'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어디 전동기에 쓰인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거 여기 조금 뒤에 이제 농형하고 권선형의 기동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만 유일하게 이 2차 저항 기동법, 요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집중을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최대 토크를 갖는 슬립에서 얘기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공식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고 비례추이 곡선에서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 세로축은 지금 토크예요. 가로축은 뭐냐?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회전 속도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 동기 속도랑 똑같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볼 때 자, 여기서 2차 저항 값을 점점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최대 토크인데 이 토크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하더라? 처음에 이랬는데 그 다음 2차 저항 갖다가 좀 더 올려주니까 더 금방 도달하게 됐더라 하는 거죠. 더 많이 올려주니까 더 빨리 도달했더라. 더 많이 올려주니까 거의 처음부터 최대 토크에 도달하게 됐네요. 이런 게 바로 뭐다? 비례추이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증가할 때 최대 토크에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도달하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증가할 때 슬립도 같이 증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 일정한 형태를 띠게 도달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뭐냐? 토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2차 저항 크기에 따라서 최대 토크가 N1에서 N2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 정도만 하시면은 비례추이 곡선에 대한 것도 이해를 다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 특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 토크는 항상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고 2차 저항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기동 토크가 커져요. 기동 토크가 커진다는 건 시작할 때 요 토크 값이 커진다는 소리죠. 그죠? 커지고 전류 값은 어떻게? 줄어들고 맨 처음에 틀 때 그 기동 전류 값이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왜냐? 저항 값이 올라가니까. 저항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 소리예요. 적용 유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있는데 요것도 같이 보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2차 전류, 역률, 토크, 그리고 1차 측 입력까지.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출력과 효율, 그죠? 출력 효율 그리고 2차 동송까지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운동기 공급전압이 2분의 1로 감소가 했을 때 토크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 했는데 이거 저희가 안 배운 내용 같은데 자,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야매예요. 자, 토크라고 하는 거 공식 오메가분의 P인데 그죠?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다? I, V로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I라고 하는 거 뭐로 쓸 수 있습니까? I라고 하는 거 R분의 V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럼 토크의 관계 어떻게 된다? 토크는 뭐랑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더라 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하였다. 2분의 1로 감소하였다. 전압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즉 여기서 이제 제곱 관계인 거니까 토크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로 줄어들겠네.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여기에서 막 엄청 막 실 갖다 쫙 연산해가지고 아까 보였던 여기 I에서 나왔던 거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이 공식 있죠? 이걸 갖다 넣어줘가지고 쫙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이 값과 여기 있는 요 이 값이 곱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투머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토크는 공급 전압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이죠. 출력 12kW, 회전수가 얼마? 1140rpm인 유도 전동기의 동기 와트는 약 몇 kW입니까? 라고 했어요. 단 동기 속도는 얼마? 1200rpm. 자, 그럼 여기서 이 출력이라는 거는 2차 측 출력이기 때문에 P 아웃으로 쓸 수가 있고 이때 유도 전동기의 동기 와트라고 하는 거 동기 와트는 토크를 뭘로 표시한 거라 했어요? P2. 그죠? 2차 측 입력을 갖다가 토크로 표시를 한 게 이 동기 와트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관계를 막 따져가지고 한 게 거기 저희 교재에는 풀이가 엄청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P2는 어떻게 한다? P2라는 이 동기 와트는 회전 속도분의 동기 속도를 갖다 곱한 거에 회전 속도분의 동기 속도에 곱하기 출력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 값 있고 이 값 있고 이 값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동기 와트 값 구할 수가 있겠어요. N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회전 속도가 얼마? 1140 분의 동기 속도는 얼마죠? 1200. 그래서 곱하기 P0라는 거 출력값 얼마죠? 12. 해서 계산해주면은 12보다 조금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12.62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긴 공식을 외우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섬상 유도운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그 값이 2배로 되는 거는 뭐냐라고 했어요. 아까 어땠었죠?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게 하는 그 이유가 슬립분의 R2 프라임으로 해서 2차 저항값 올라갈 때 슬립도 같이 증가한다 했죠. 2차 저항값을 그러니까 2배로 할 때 그 값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되는 걸 갖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슬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토크는 항상 일정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원손도에 대한 내용인데, 원손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너무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투머치예요. TMI이기 때문에. 자, 여기 원손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무브와 구속, 저항 측정 요 3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손도 관련 시험은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어요. 원손도에 대한 설명 굳이 다 안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면 유도운동기에서 어떻죠?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이라고 했네요. 아까 뭐라 했죠?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시험 3개 있다 했죠? 그래서 무브화, 구속, 저항. 그러니까 하나 없는 게 뭐죠? 정답은 슬립 측정해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째, 이제 유도운동기 운전법이에요. 해서 일단 농형부터 오면 농형에서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직접 전압을 갖다가 넣는다 해서 직입 기동이라고, 이거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전압 기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전압 기동인데 별도의 기동 자체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맨 처음에 전압을 딱 넣었을 때 기동 전류가 얼마다? 약 4배에서 6배로 엄청나게 크게 올라버려요. 그래서 전동기 용량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용량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Y델타 기동 같은 경우는 Y결선으로 기동을 해서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해줘요. 왜 이렇게 하냐면 Y하고 델타의 특징이 있었죠. Y 같은 경우는 어땠죠? 상전압이 상간전압보다 루트 3배 낮았고, 델타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땠죠?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루트 3배 낮았어요. 그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기동전압을 갖다 낮게, 기동전류를 낮게 해준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딱 바꿔주겠다 해서 만들어준 기동법이 요 Y델타 기동법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동전류가, 기동 시에 기동전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배. 토크도 3분의 1배로 줄어들게 돼요. 이 숫자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량은 어떻게 한다? 5에서 15kW의 중형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리액터 기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콘돌파 기동법과 함께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에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할게요. 용량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 권선형 유도운동기의 기동법 어떤 게 있다 했죠? 2차 저항법, 2차 저항 기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2차 저항을 올려줌으로써 토크를, 최대 토크를 빠르게 올려주는, 기동 토크도 크게 올려주는 기동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저항값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기동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요 2차 저항 기동법이 됩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운동기에만 있는 유일한 기동법이에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농형 유도운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은, 농형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권선형이죠. 권선형 유도운동기 기동법 하나 있다 했는데 뭐였죠? 2차 저항 기동법. 그래서 정답이 뭐죠? 1번 2차 저항 기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예제 13번이네요. 자, 동기전동기를 자기동법, 자가기동법으로 기동을 시킬 때 계좌배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동기기 설명할 때 계좌배로 어떻게 한다 했냐면은
계좌로 만약에 개방을 시키게 되면은 그 양단 사이에 고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절연이 깨져버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했죠? 항상 단락을 시킨다고 했어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단락시킨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도운동기의 제동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류기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사실 그쪽에서만 나오는 제동법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 설명드렸고 발전제동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역전제동, 역상제동, 플러그인 제동 어느 한 상을 갖다가 바꿔서 역전시켜가지고 역회전시켜주는 제동법이라 했어요. 단산제동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권선형 유도운동기 고정자에다가 단상 전압을 걸어주고 회전자 회로에다 큰 저항을 연결할 때 일어나는 전기적 제동법이다라 했는데 이 단상제동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쪽 회생, 발전, 역상제동 이쪽에서만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짚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계적 제동은 뭡니까? 마찰을 이용해서 제동하는 방법이다. 뭐 쉬운 내용이죠. 그죠? 자, 유도운동기 제동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아까 말했던 발전, 회생, 역상이 있었죠. 삼상이 아니라 무슨 제동? 단상제동이 있었죠. 정답이 1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유도운동기 속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해서 여기서 주로 이제 문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요 2차 여자법. 얘가 이제 문제가 되게 좀 종종 잘 나옵니다. 2차 여자법이라는 거는 회전자 유기기전력과 동일한 전압을 갖다가 여자기에다가 공급해 줌으로써 어떻게 한다?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나오지 않는 공식이에요. 또 실제로 문제에서. 그래서 넘겨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죠. 자, 동기속도의 공식 다시 한번. NS는 P분의 120F니까 그래서 극수하고 주파수로 갖다가 바꿔주는 제어법이다 해서 극수제어법, 주파수 제어법이 있다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도운동기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요 키워드 자체를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뭐냐? 2차 여자법이 정답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외워준다면 그냥 이 내용이 나오면 2차 여자법이구나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편하기 때문에 그죠? 자, 16번 3상 유도운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은 뭐냐? 인버터라는 거 저희 이거 5장 정류기에서 어차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인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직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암기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소자가 인버터라고 해요. 근데 이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들어가 줌으로써 이 직류가 교류로 바뀌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속도 제어법을 뭐로 할 수 있느냐? 주파수 제어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내용이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도운동기 시험비 측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천천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시험법 같은 경우는 뭐 정의 동력계법, 프로니 브레이크법, 뭐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프로니 브레이크법 정도는 이름을 갖다가 외워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립의 영역과 측정이라 했는데 유도운동기 아까 슬립의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항상 0에서 1까지 이것만 알아두면 사실 뭐 끝이죠. 그 다음에 슬립 측정법 아까 설명드렸는데 직류 밀리볼트계법 그리고 수화기법 그리고 회전계법도 있고요. 스트로보스코프법 스트로보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주로 요게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요게 많이 나와요. 스트로보스코프법 요것도 이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3상 유도운동기 슬립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 유도운동기 슬립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라 했죠? 0에서 1 사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단상 유도운동기와 유도연합 조정기라고 해서 있는데 자, 단상 유도운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상 유도운동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희 유도운동기는 보통 3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자가 이렇게 한 상, 두 상, 세 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애, 나가는 애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상 유도운동기는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애가 하나밖에 없더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석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죠? 한 번은 여기로 갔다가 한 번은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번자계라는 게 생기게 돼요. 교번이라는 게 뭐예요? 교차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한다 해서 교번이에요. 교번자계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동시킬 수 있는 토크가 발생한다. 도체를 갖다 못 그으니까 자석이 그래가지고 발생을 안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기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역류가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1호스파워, 호스파워라는 거 뭐죠? 이거 마력인데 이거 출력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746W죠. 요거까지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하의 가정용과 소동력 그런 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 단상 유도운동기에서 저희가 알면 되는 내용은 뭐냐? 단상 유도운동기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토크가 센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자, 기동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각각의 기동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좀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동형, 콘덴서, 운전형, 분상, 쉐이딩, 모노사이클릭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뭐냐? 이런 설명들 다 적당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を넘기고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마찬가지로 다 넘기도록 할게요.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이거예요. 단상 유도운동기에서는 얘만 나오면 됩니다. 자, 기동 토크가 제일 큰 순서. 제가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반, 콘, 분, 채로 해서 외워주면 돼요.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건 반발 기동형, 그리고 반발 유도형이 있어요. 반발 유도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이라는 건 분산 기동형, 마지막으로 채라는 거는 쉐이딩 코일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철자 4개 꼭 외워주세요.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주세요. 자, 반콘 분쇄. 자, 다시 한번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뭐 있죠? 또 반콘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 순서대로 토크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반발 기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쉐이딩. 이 순서대로 토크 크기가 점점 작아지더라 한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8번 단상 유도운동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아까 뭐였죠? 4글자. 반, 콘, 분쇄. 반발이 제일 셌죠? 반발 기동형. 여기 반발 유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가 두 번째였어요. 그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단상 유도운동기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운동기는 뭐냐? 뭐라고 했는데 여기 이 선풍기하고 뭐 세탁기 같은 거 갖다가 이 제품을 갖다가 그냥 키워드로 외워가지고 이건 무슨 기동형이다 해서 외워주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이건 콘덴서 기동형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영국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유도운동기예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다 그 부분을 다 제쳐버린 거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제 21번 볼게요.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낮으며 전축, 선풍기 등 수 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운동기는 뭐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쉐이딩 코일형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좀처럼 안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유도운동기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카페 한번 홍보를 할게요. 네이버에서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나올 겁니다. 거기 가입하셔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전기 이론이나 설비 관련된 내용들도 다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성심성의껏 카페에다 댓글을 다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서 유도전동기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기의 가장 중요한 전기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